얼마 전부터 경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무조건 한 번씩 올라오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유럽의 몰락이죠. 조금 과장된 표현을 섞어서 유럽이 살짝 거지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실제로 최근에 EU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점점 거지가 되고 있다, 이거 이제 장난 아니고 심각한 문제다, 대체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몰락의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 지표를 조금 찾아봤는데,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폐업 신고를 했어요. 임대문의까지 붙여놨어요. 특히 독일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은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EU 전체 GDP 중에서 5분의 1이 독일에서 뽑히는데, 요런 독일이 못 크니까 유럽이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작년 성장률이 0.1%밖에 안 나왔어요.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침에 키 재면은 잠깐 1cm 크잖아요. 그냥 딱 그 정도인 거야. 근데 사실 느린 성장이야. 선진국은 다 똑같지 않나?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논리에서 해당 사항 없음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있죠. 미국이 예전 같지 않네, 중국의 머리채가 잡혔네, 하지만 역시 미국은 미국인 것 같아요. 그동안 유럽이랑 미국은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이랑 비교하면 누가 살아남아요?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유럽은 미국이랑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 왔던 투톱이 바로 미국이랑 유럽이었으니까요. 심지어 한때는요, 유럽의 GDP 규모가 미국보다 더 컸던 적도 있어요. 참고로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도가 50개가 있는 건데, 당연한 얘기한다고 싶을 수 있지만 이 도 하나하나가 웬만한 선진국보다 잘 삽니다. 사실상 선진국 50개를 모아놓은 게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참고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이 50개 주를 1등부터 50등까지 나열을 하고, 여기에 독일을 하나 끼워 넣어 보면요, 독일이 3, 40등밖에 안 나온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스테이트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죠. 유럽에선 짱이던 내가 미국 전학 후에 빵 셔틀 4호기, 세상 이런 이세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풋볼팀 주장 이름이 스티브인데, 이 스티브 급식을 내가 대신 받아주게 생겼어요. 근데 또 갖다 주니까 급식이 왜 이렇게 개판이니? 미국 급식이 원래 그런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못 살아요. 귀한 포탈 찾아야죠. 지난 50년 동안 시가총액 1천억 유로를 넘긴 기업이 EU 회원국 중에서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10배 규모인 1조 유로가 넘는 기업이 6개나 나오는 동안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이 국가의 시총이 애플 하나의 시총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애플 선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은 왜 이러고 있게요?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에요. 아니, 지금 인플레 없는 나라가 어딨냐? 미국도 인플레 때문에 고생인데 미국은 잘 산다며. 할 수 있죠. 근데 유럽이 유독 인플레가 심했습니다. 왜냐? 에너지가 너무 비싸요. 물론 이것도 전 세계가 다 올랐지만 유독 유럽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EU에 속한 기업들이 내고 있는 전기요금이요, 미국 기업이 내고 있는 거의 2배, 3배예요. 가스요금은 3, 4배를 내고 있고. 이거 왜 이러냐? 지금 글로벌 유가가 비싼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때려 맞은 게 유럽이고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꽤 오랫동안 유가가 엄청 비쌌잖아요. 여기서 제일 세게 때려 맞은 게 유럽이에요. 원래 EU가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절반 가까이가 러시아산이었는데 이게 많이 줄었잖아요. 우크라이나 편들어가지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을 때는 원래 파이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기체 상태 그대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다 건너 멀리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배로 실어가지고 받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실으려면은 부피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액체 상태로 받고 있는데, 이 액화 천연가스를 LNG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LNG는 문제가 천연가스보다 비쌉니다. 액체 상태로 가공하고 저온 상태로 저장하고 운송하는 비용까지 추가가 되니까요. 가뜩이나 공급이 딸려가지고 웃돈 주고 사야 되는데, 물건 자체도 원래 비싼 물건을 사고 있는 거죠. 심지어 물량도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유럽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물량 확보하겠다고 싸웠어요. 제 주지 말고 나부터 달라고, 내가 쟤보다 비싸게 주고 사겠다고. EU라는 같은 팀이 있고 팀 단위로 가격 협상을 했으면은 유리할 수도 있던 건데, 각자 도생으로 가버리면서 가격 경쟁을 부추긴 거죠. 다음으로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는 게 너무 공격적인 친환경 정책이에요. 장기적으로 탈탄소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는 날이 오긴 하겠지. 근데 문제는 너무 앞뒤 없이 하고 있다. 에너지가 진짜 너무 비싸다. 이러다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커지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중국이나 미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전기세 내다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만 탄소 배출 안 하고 숨 참고 버티면 뭐하냐? 중국이랑 미국이 우라지기를 뱉고 있지 않냐? 우리 기업들만 환경 규제 받고 환경세 내고 이래서야 글로벌에서 경쟁이 되겠냐? 이렇게 유도리 없이 강압적으로 할 게 아니다. 원자력도 쓰고 유연하게 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버틴다고 나중 가서 완귀를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쪽도 중국이 다 먹고 있잖아요. 애초에 탈탄소 목표치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자기들 힘만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차, 태양광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친환경 산업만 키워주고 있는 거죠. 자기들 갈아가면서.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키워줘도 중국이랑 경쟁하기가 힘들거든요. 중국이야 생산성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 자원도 엄청 많습니다. 공산당 특유의 강력한 행정명령에 대규모 자본까지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굳이 자기들 발목은 잡고 중국은 도와주고 있다. 이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유독 힘든데, 예를 들어가지고 광물을 녹일 때 열이 많이 필요하죠. 화학도 보면은 열을 가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 지금 이런 산업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걔들이 다른 산업의 원자재가 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 비용의 증가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또 변한 게, 그간은 유럽의 무역이 성장을 많이 해왔어요. 특히 중국의 풍부한 자원을 수입할 수 있었고 중국이랑 거대한 시장에 원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거든요. 세계화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 무역도 조금 매가리가 없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무역이 급감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 일단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자체가 침체기죠. 향후 몇 년은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아무래도 세계화 질서에 균열이 생겼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완전 개방 경제에서 블록 경제로 변하고 있고 일정 부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가 비싸지면 생산비도 오르지만 운송비가 또 많이 오르잖아요. 수입 물가가 점점 비싸지다가 보면은 결국 교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중국이랑 거대한 시장에 상품을 팔아왔는데 이런 중국의 성장의 정체가 오면서 구매력이 떨어졌거든요. 특히 중국은 정부부터가 해외 수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유럽은요 대중무역 적자가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내수까지 중국에 먹히고 있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도 잃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 밖에 글로벌 시장까지 잃고 있는 게 지금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까지 치고 올라왔잖아요. 고객이었던 중국이 경쟁자가 됐어요. 근데 밥그릇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내 밥그릇을 뺏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자원 수출까지 제한하고 있어요. 중국을 상대로 수입이든 수출이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출에 의존하지 않으려면은 내수 시장을 키워야겠죠.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려면은 작은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이 말은 즉슨 유럽연합이라는 집단을 키우겠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 보고서에서 하는 말은 그래요. EU 그 자체는 회원국들을 다 합치면은 상당히 크다. 이것만 잘 써먹어도 정말 큰 시장이고 자급자족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해진다. 근데 지금 이거를 왜 못하고 있냐? 단합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 지들 멋대로 하니까. 영국 저놈 새끼는 쳐나가질 않나. 아무리 닫는 시장이라고 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만큼의 결속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좀 하자 그러면 거부권만 남발하고 정책 하나 만드는데 한 세월이 걸린다. 산업 트렌드가 맨날 바뀌는데 이런 식이면 따라갈 수가 없다. 중국 봐라. 공산당이 까라면 까지 않냐?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이냐? 민주적인 거? 좋아. 우리가 명색이 유럽인데 그런 맛이 좀 있어야지. 근데 이러다 진짜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열이 해소가 되면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 수입을 하는 것도 공동 대응을 하면은 가격 협상이 더 잘 되겠죠. 특히 투자 쪽에서 빛을 발휘하는데 국가 단위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고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신기술이라든가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통합도 중요한 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낭비를 줄일 수가 있죠. 또한 나라마다 정책이나 규제가 달라가지고 기업들이 일일이 적응하는 게 다 비용인데 이런 것들을 간소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도 보면은 유럽에 매장량이 없어가지고 수입을 하는 게 아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다. 요즘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거대하고 효율적이고 빠른 유럽 연합을 만들어보자. 이러면 탈세계화 시대에서 무역에 덜 의존하고도 우리끼리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하는 게 지금 외부의 경제 상황도 변했지만은 안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잖아요. 트럼프도 계속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보 관련 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고 그만큼 경제 발전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보 비용의 증가를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경제에는 좋은 상황일 수가 없겠죠.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EU 전체 군사비는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로 큰데 문제는 이게 나라마다 분산이 돼 있고 규모의 경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라마다 규격이 달라가지고 장비들이 호환이 안 된대요. 유럽에서도 유럽산 무기를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경제가 침몰하는 이유가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건데 제일 큰 이유는 역시 인구죠. 저출산 때문에 노동인구가 줄고 있어요. 한 15년 뒤에는 200만 가까이가 날아간대요. 요거 메운다고 이민자를 엄청 받았는데 그래도 부족할 만큼 빠르게 줄고 있고요. 이러면 양보단 질로 가야 되는데 인재교육을 잘하고 업무에 활용할 기술 인프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육과 기술이 뒤처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평균적인 수준은 높은데 최상위권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계 50대 연구기관 중에서 유럽에 속한 거는 3개밖에 없대요. 이 고등교육에도 경쟁력보다는 평등을 강조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나마 배출된 인재도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기업들이요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대요. 미국처럼 빅테크 기업이 나오지도 못했고요. 뭐 디지털, 정보통신,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클라우드, 양자 컴퓨터 미래 기술 중에 뭐 하나 선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술 발전을 못했냐? 인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추가로 규제가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이 유럽이라고 하잖아요. 온갖 시민단체의 요구가 전부 규제가 되고 있대요. 또 나라마다 중구난방으로 규제가 남발되기도 하고요. 미국이나 중국은 국가가 밀어주는데 유럽은 국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많대요. 그리고 자본시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도 규모의 경제가 안 되죠. 여러 정부와 금융기관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은 중앙집권적으로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자본시장이 크다 보니까 기업들이 주로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를 받는데 유럽은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융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적도 담보도 신용도 없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는 거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U 회원국들의 상당수가 단일 화폐를 쓰는 유로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재정의 적자 비율이나 부채율에 제한이 있어요.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투자 규모가 적고 리스크 높은 신사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통 사업에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천년만년 자동차만 투자하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받은 전통 제조업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헛돈 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